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갑상선 수술의 대가를 무려 2분이나 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 이런 경우 사실 정말 처음 봤어요. 2분께서 형제분이신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저는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갑상선 암 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두 갑상선 전문의 형제이시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의 장항성 교수님, 장호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희 감사합니다. 비욘디 아닙니다. 저희 비욘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사실 시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비욘디에 또 아주 오랜만에 또 처음 나와주셔서 네. 인사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비욘디 채널 그때 네. 채널이 아니었고 방송이라 그랬어요. 아주 초창기에 언제적 몇 년도 기억나세요? 아주 초창기. 그래서 그때 그 홍익걸 기자님이 와서 취재하고 이야. 찍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벌써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기억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께서도. 전 처음이고요. 네. 아무래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채널, 의학 지식 채널 비욘디에 나오게 된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특히나 갑상선 암 수술을 굉장히 저명하다고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두 분께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놀라워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우리 연세대학이 갑상선이 센 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수 교수님이 계셔서인데요. 그분의 그 역할이었던 게 우리나라의 갑상선학을 그 파운딩했죠. 선구자고 두경부 종양학, 뭐 그 외과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그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길렀는데 저는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그 셋업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새로운 교원들을 뽑을 때는 우리 스승님하고 상의를 하는데요. 네, 장호진 교수가 제 동생이어서 뽑힌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다. 네, 아니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훌륭하신. 스승님이 그 평가에서 얘를 뽑아라 아. 라고 해서 뽑히게 된 거죠. 네. 야, 저 대단하십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네. 이렇게 많은 또 어떤 제안도 받으셨고 좋은 어떤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선택하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외과의사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요. 어. 근데 이제 보통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 유혹이 있죠. 편안하게 뭐 다른 일을 네. 해볼까. 이렇게 그런 유혹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뭐 외과의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전공의가 끝마치면 세부 전문의 이제 과정으로 네네네. 가야 되는데 그때 갑상선이냐 유방이냐 뭐 이식이냐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갑상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족 중에 2분이 끝이 아니었어요. 한 분 더 계셨어요. 조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야.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대가이신 박정수 교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네. 만나 뵙고 하는데 저는 특히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멋지시게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늘 두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암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쁘신 와중에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2년 됐습니다. 벌써 12년 전에 우리 갑상선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정보가 제대로 없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리고 또 그러던 와중에 보면 이상한 정보들이 휘말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거북이 가족이라는 가족? 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굉장히 엄격해요.
광고성 글도 못 올라오고 이제 틀린 말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과감하게 딱 배척을 하는데 이게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 한 화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안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들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그 이제 이런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게 영상 매체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런 요새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이런 우리 비욘디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허약한 채널이지만 네,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저희가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브로스 채널도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주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유튜브를 하시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어떤 뭐 특수한 어떤 목적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께 정보를 알리고자 함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본대로 안 흘러가죠, 교수님? 네, 원래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이제 갑상선 암, 특히나 이제 난치성 암 분야에서 유명하신 두 분을 모셨는데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두 형제분이 나와주셨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여쭐까 합니다. 교수님께서는요 정말 대단하신 게 특히 이제 난치성 갑상선 암 수술 분야의 권위자로 너무너무 잘 알려져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문도 정말 뭐 국내외 350편 이상 게재하셨는데 봉사활동에도 큰 뜻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수술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될 그게 저희 본업이고요. 근데 뭐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봉사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근데 기회가 참 없었고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어떤 기회에 우리 병원에서 아프리카를 가는 봉사팀에 조인했습니다. 근데 가보고 참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가서 일회성으로 가서 약을 전달해 준들, 진료를 해 준들 이게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가서 수술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수술을 해줬더니 그것도 역시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우리가 떠나고 나면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한 게 가서 수술을 하되 거기에는 젊은 의사들을 데리고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봉사 형식이 돼서 저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 나라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물론 처음 가게 된 거는 이제 거기에 제 환자가 있어서 가게 된 거지만 이제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젊은 의사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고 있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못 갔지만 다시 그걸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교수도 같이 갔었고요. 아 정말요? 예.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이가 진짜 각별하신가 봐요. 이런 형제분들. 근데 써가지고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요. 잘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본업에만 충실하려고. 메인에 좀 예.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몽골 갔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세 명이서 같이 가서 그 에피소드가 명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EBS 프로그램에. 그래서 거기에 뭐 외과의사 3부자의 여름?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네네네. 같이 가서 환자를 보고 수술하고 교육하고 이랬던 프로그램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야, 너무 의미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수술법을 사실 교육까지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의 봉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보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좀 이렇게 틈을 내서 가려고 하시나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네네.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배우러 오는 젊은 의사들이 또 많아요. 배우러 아예 오시는군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만들어 놨고요. 채널 열어놨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야, 네. 대단하십니다. 음. 야, 그리고 교수님께도 제가 질문을 또 이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아,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를 송출해도 된다는 명을 받아서 네. 아,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었는데 양해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또 제가 막 열심히 뭐 찾아보니까 연간 1000회 수술 중 약 95% 이상을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로 네.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기도 하고 이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또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나요, 교수님? 이야. 아, 글쎄요. 저희 스승님이 이제 네네. 개발하신 수술법이거든요. 아.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이라는 거는 네네. 이게 처음에 논문이 나온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네네네네. 장학쌤 이름도 있고, 정웅 교수님 이름도 있고, 아.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해외 국제 학술지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그냥, 작게 열고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인데, 지금의 우리 코우 마뉴버라고 해서 코우 선생님이 100년 전에 수술했던 방식과 조금 틀렸어요. 아마 장 선생님 그때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 논문 제가 썼어요. 네. 아. 제가 쓴 논문이고 그 박정쌤 이제 퍼스트 네임이신데 저 때는 이제 1인치 째는 수술이었어요. 이제 3.0 뭐 이렇게 됐지만 2.5cm 정도 째는데 조금 더 크게 열 때는 저렇게도 열다 이랬는데 저 때는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앞에 있는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구축이라 해서 스트릭처가 이렇게 흉터 조직 때문에 이렇게 딱 유착이 심하게 오는데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법이 중단됐었죠. 2000년 초반에 저렇게 하시다가 중단이 했는데 박성 선생님께서 이제 2016년 1월부터 요걸 좀 작게 그걸 좀 모디파이드 변형시켜서 한번 해보자. 2016년인가요? 네, 그렇죠. 시작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처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요게 이제 모디파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변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는데 어차피 약 그 중앙 라인 목의 중앙 라인보다 약간 옆으로 가는.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완전 옆으로는 아니죠. 조금 중앙선을 넘지만 않는다. 네. 예. 그렇게 했더니 이건 수술 장면이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여기 중앙선 보이실 거예요. 네. 저렇게 정중앙선에서 약간만 비껴서 가는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수술 직후의 사진이고 상처가 확연히 네. 짧고 그리고 그런 예전처럼의 뭐 구축이라든지 유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생겼었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태고 네. 사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더 모디파이드 한 게 지금 현재 또 업그레이드 됐나요? 업그레이드 된 게 네. 이제 현재 모습인데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요거 조금 좀 피가 나고 그래서 그거 제가 뺐고 지금 조금 더 옆으로 갔죠. 지금 보면 수술 후 아예 거의 이쪽으로 완전 가나요?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따지면 SCM 머슬이라고 그 머슬의 완전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 단점이 뭐냐면 의사가 힘들어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될 수준. 영혼을 가로내야 돼요. 하시는 네. 분들 드시군요. 저처럼 저렇게 답답한 수술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야. 우리 스승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서 개발했죠. 물론 제가 보조 역할이었지만 그래놓고도 저는 저 수술을 안 하는 게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좀 심한 환자들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예. 난치성 암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 영혼을 갈아 넣는 수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그게 네. 큰 장점이죠. 야, 대단합니다. 우리 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우리라고 자꾸 그러는데 갑상선암은 1대5 정도로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의미가 있죠. 네. 그럼요. 사실 이게 흉터가 남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쵸. 환자의 입장에서는 볼 때마다 떠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구축된 사진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사진에 비하면 그럼요. 뭐 티가 안 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또 이제 네.
갑상선 전절제 임파선 곽청술이라는 게 이제 갑상선 암에서 연목으로 전이된 경우에 예전엔 정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네. 지금도 이렇게 하는 병원이 있어요. 이게 하키스틱 인시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귀 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맥피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긴 상처, 그리고 이 양쪽 위아래로 나는 그런 상처 방법을 옛날에는 채택했었고 지금도 그런 병원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현재는 작게 열고 한 6cm에서 5.5cm만 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저한테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들인데 제가 이제 하는 게 이런 거죠. 채소 침습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야 이거 뭐 미용적인 측면 말고 장점이 뭐가 있어 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또 해본 게 결과에 대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분석을 예. 해봤죠. 그랬더니 확실하게 그 병원에 이제 있는 호스피탈 데이가 짧아요. 빨리 퇴원할 수 있고 회복이 빨리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파선 개수라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개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이렇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미용적인 효과가 크고 수술 시간이 짧고 병원의 입원 기간이 짧다. 이거 세 가지가 사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것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소 침습 갑상선 수술은 이런 것이다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군요. 사실 이 수술 시간이 짧다는 것 자체도 어떤 다른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한 걸로 볼 수 있는 아무래도 거잖아요. 마취 시간이 짧아짐으로 네네네. 인해서 마취에 대한 합병증이 짧아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좀 흉터가 많은 수술과 적은 수술 비교했을 때 그 결과 자체도 동일한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수술이 네. 그 적용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그 결과는 같아야 돼요. 그거는 기본 기본으로 그렇죠. 해야지 인정이 되지. 그럼요. 네네. 뭐 미용 강조한다고 수술을 대충 한다. 그건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고요. 네네. 지금 저 글 올라온 것 중에 네. 로봇 수술과 절개 수술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저건 진짜 1시간짜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로봇이라고 하는 수술은 이제 우리가 그 로봇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소년 아톰 타입이 있고 하나는 로봇 태권브이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소년 아톰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로봇 태권브이는 누군가 탑승해서 운전을 해줘야 되죠. 현재 우리 로봇 수술은 로봇 태권브이 타입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목에 절개선이 없어요. 그 겨드랑이를 통하든지 뭐 유륜 절제를 통해서 올라가서 트랙을 타고 하는데 트랙을 뚫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당히 이제 저런 수술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절개 수술의 하나의 단점은 목에 절개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이렇게 그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게 터널을 뚫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있고요. 저건 나중에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다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아무래도 시간 불러주시면. 부족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그 수술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이런 질문 주시더라고요. 열고 확실하게 수술하는 게 더 뭔가 막 교수님들께서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더 막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네, 엔드 포인트는 네.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렇게 이제 리모트 액세스라 그래서 네, 그 네. 터널을 뚫어서 하는 수술들은 아주 큰 수술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좀 작은 암들이고 또 작은 수술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주 안심하셔도 된다는 네, 확실한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조금 분야가 다르시다 보니까 만나시는 환자분들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많이 좀 진료실에서 만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갑상선암이 발견되는 환자분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전이가 심하지 않거나 전이가 되더라도 그렇게 막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자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그래서 보통 한 20, 30, 40대 여성분들이 제일 저를 많이 젊으신 분들 채소 침습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고 장쌤은 사실은 굉장히 전이가 심한 타입 다른 병원에서 이게 지금 손을 못 쓸 만한 타입들 그러니까 가슴 뼈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타입들을 이제 환자들을 주로 만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자, 그런 경우고 질문 여기 하나 올라왔는데 질문 조금 보고 갈게요. 네네. 그러면, 지금 네네. 선택해 주시면 그러면 질문 한번 쭉 정리하고 네네. 또 내용 네네. 이어가 볼게요. 네. 순서대로 제가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 수술을 하신 분들이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2024년 6월 5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대요. 재발의 위험이 높을까요? 이런 질문도 자, 주셨는데 저한테 주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불안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글쎄 재발률에 대해서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암의 특성이 어떤 거였는지 갑상선 유두암이라 해도 그 서브 타입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는지 피막에 가까웠는지 피막을 뚫고 나왔는지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몇 개가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유전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유전적 요인은 그 비라프라든지 털트라든지 이런 유전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암 세포가 가진 유전자 캐릭터. 그걸 말씀드리니까 본인 나 암이면 내 자식들도 검사해봐야 되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유전자적인 변이, 유전적 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차이에 따라서 재발률을 따지는데 6월 5일에 수술하셨으면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말을 꼭 제가 드리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그걸 꼭 물어봐요. 저 나을 수 있나요? 그 많이 질문하는 게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의사가 수술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예요.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재발을 걱정하실 이유가 없고 아마 최선을 다해 수술하셨을 테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걸 믿고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더 해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자. 미리 걱정. 네. 그 마음가짐 자체가 사실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참 많이 주시는데요. 갑상선 저하증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암으로도 이어지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가 만성 갑상선염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약간 암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그 확률이 높아서 그 기능 저하가 있으면 바로 암으로 간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은 하되 저걸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꾸 이제 전문가랑 계속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만성 갑상선 염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셔서 제 환자들 중에 네. 그게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결절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진료 드리는 그대로 드릴게요. 약간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환경이 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그게만 그렇군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예전에 뭔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맞습니다.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갑상선 여성의 비율이 좀 높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아닌가요? 어려운데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두 네. 나라의 특징이 요오드 섭취량이 되게 섭취량이죠. 많아요. 아.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 연구라는 건 그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저런 양성 질환에 자본이 투입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결되기 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좀 알기가 지금 어렵겠네요. 이 암에 거의 몰빵되어 있지 저런 연구에는 연구비가 거의 나오질 않죠. 네. 제가 이제 펠로 때 전임의 때 저걸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왜 우리나라는 갑상선염이 많을까? 네. 그래서 이제 각 국별로 식약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쭉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요오드 섭취량이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일본이 많아요? 많을 것 같죠? 네. 일본이 2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요오드 섭취량이 많으면 갑상선염증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그래요? 그 연구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요거들을 참 많이 드신다. 이건 그렇죠. 팩트니까 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6월에 유두암 림프절 전이 로봇 수술을 했습니다. 통증, 어깨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요거 지켜보면 될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아마 겨드랑이를 뚫고 들어간 분 같아요. 그 겨드랑이에 절개선을 넣고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목까지 간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다 유착이 오니까 아무래도 유착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건데요. 저건 세월이 지나면서 유착이 풀리면서 좀 좋아지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운동하고 이러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다이아몬드님께서 CT상 전이가 없다고 했었는데 2달 후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었고 이제 유두암 1개랑 수질암 1개가 진단되었습니다. 결절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수질암은 조금 희귀암으로 분류가 돼서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 주셨네요. 자, CT상 전이가 없다고 했던 거는 사실 CT상에서 보일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세암 같은 것도 그렇죠. 잘안 보이는 미세한 거죠? 임파선 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한 게 아니라 그걸 발견 못한 거일 가능성이 높고 아까 뭐죠? 유두암 하나랑 수질암도 같이 수질암도 같이 발견됐다. 근데 결절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수질암에서 가장 수질암을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양성 질환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단 수술 후에 사실 수질암까지 작게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양성이라고 그냥 놔뒀다가 수술 안 하고 놔뒀다가 이게 그냥 쫙 퍼져서 발견됐다면 그건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술해봐야지 모든 수술하고 병리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이게 다 알 수가 있는 거라 초음파나 그 CT상의 검사들은 우리가 추정입니다. 추정. 예측을 할 뿐이지 그걸로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주 초기에 좀 발견이 되신 케이스여서 어쩌면 그래도 수술을 좀 잘 하셔서 그렇죠.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또 질문 받아볼게요. 백 기자님께서요. 갑상선 저하증 약을 몇 년째 먹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요거는 수술이랑 좀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거는 네. 제가 한번 답을 좀 드리고 네네네네. 싶은데 저하증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약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은 정상 갑상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먹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정상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저건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그 약을 받는데 가서 피 검사를 해봐서 약을 먹고 있음에도 상황이 좀 달라서 약을 좀 더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갑상선하고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맥주 요문은 잘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고요. 중단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네. 아니 저 갑상선 상태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암 수술할 병원을 선택할 때 이거 좀 예리한 질문인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예. 아니 저거는 위험해서 저 너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아니 저 위험해요. 형님 지금 아니 등판해 왜냐면 주셨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뭐랄까 이제 좀 연배도 있고 해서 서로 심하게 뭐라 그럴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자 지금 저 이야기를 저희 대학의 상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저희는 신촌 세브란스와 강남 세브란스가 있는데 역할이 달라요. 신촌 세브란스는 로봇 수술을 굉장히 잘하도록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세팅이 좀 되어 있군요. 세팅이 되어 있고 저희는 난치성암을 잘하도록 세팅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각 병원들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빅5가 무조건 저희는 작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병원이에요. 빅5라고 하는 이런 병원들하고 비교가 강남세브란스 작은 병원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른 대학에서 실패했던 케이스나 포기한 케이스를 받아서 수술해요. 그게 저희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보고 선택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에도 잘하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군요. 병원마다의 또 특징이 그럼요. 있고 네, 그럼요. 또 이제 수술하시는 어떤 선생님들도 네. 이제 다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좀 잘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중요한 대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넘어가서 또 질문 쌓일 때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다른 케이스의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 물론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분이 다행인 경우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요새는 이제 그 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일찍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좀 늦게 발견이 되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만나 뵈시게 되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그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암도 아닌데 과잉 진단을 해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네. 한동안 갑상선암 환자들이 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안 하고 버틴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 내과에서 그런 논문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보험공단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조사를 했더니 그 시기 이후에 난치성 암이 훨씬 더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치성 암이라는 건 처음부터 난치성 암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엔 조그마한 암이고 컨트롤이 가능한 암이었는데 방치되고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면 점점점 세포의 캐릭터도 나빠지고 침범도 심해지고 하면서 난치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꼭 이야기하는 게 암은 감기가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었다고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판단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 감시라는 프로그램도 그냥 내버려 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암이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계속 6개월 단위로 초음파를 본다든지 치밀하게 봐서 변화가 있으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치료하자. 이게 그 정책, 그 폴리시의 그 정확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듣기에 그만둬도 돼요? 그럼 나 병원이랑 빠이빠이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실 갑상선암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뭐 거북이 암이다라는 별명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이런 얘기 어디서 봤거든요. 오히려 너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뭐 조금 지켜봤다가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이제 보통 네. 거북이암이라고 말씀이 처음 나온 게 아마 박종생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그 환외 카페가 거북이 가족이에요. 거북이 그래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이게. 심지어. 그래서 저번에 저희 채널에서 한번 네. 그거 여쭤봤는데 조금 잘못한 것 같다. 아니, 너무 잘 지으셨어요. 이름을. 그래서 강인된 거예요. 자, 근데 거북이암은 이제 유두암의 일반적인 타입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두암에도 서브 타입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요. 네. 근데 유두암이라 그래서 다 거북이처럼 늦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미만성 경화 형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 자체가 거북이암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건 굉장히 모든 암 치료의 기조죠. 그 우리가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떼내는 것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조기 발견에 조기 치료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능동적 감시라는 거는 사실은 0.5cm 저희한테 기준은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1cm 미만. 저희는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저는 0.5cm 미만의 가족력이 없어야 되고 유전자 변이가 없어야 되고 그러고 피막 쪽에 가깝지 않아야 될 때는 저는 적적 감시를 추천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제가 수술하자고 하자는 거는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그냥 편안하게 걱정 없이 쭉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갑상선암이 한 가지 맹점이 제가 이제 임상을 쭉 해보면서 맹점이 뭐냐면 천천히 간다는 거는 재발도 천천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이 지나서 재발된 환자도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옳다라고 뭐가 어느 쪽이 옳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그 말 때문에 그 몇 명의 의사들이 했던 말 때문에 오히려. 저희 환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 암인데라고 하면 가족이 야 그 암도 아니래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2차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가족한테도 네. 못하고 친구한테도 못하고 그 친구나 가족들은 위로랍시고 했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무리 뭐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고는 하지만 저도 주위에 되게 많아요. 갑상선암이 젊은 분들도 많고 뭐 그쵸. 사촌 언니부터 네. 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려운 암 중에 하나고 두 분 교수님께서는 그럼 갑상선암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빨리 발견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외과 전공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네네네. 외과가 죄송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의술이에요. 근데 뭐가 사람 몸에 이렇게 생기는 덩어리가 생기더니 사람이 죽네? 덩어리 띄워버려.라고 하는 형식의 의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약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게 현재의 연구입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요원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뛰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덩어리가 큰 놈을 뛰는 것보단 작을 때 만만할 때 고치는 게 훨씬 더 컨트롤이 잘 된다는 의미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의 세대는 외과가 중요한 세대고 우리의 시대가 더 지나가서 발전할 때까지는 이 기조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키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 주고 계신데요. 이제 요즘에 갑상선암 사망률 그래도 너무나 치료 성적이 좋아졌죠. 요즘에 좀 어떠세요? 이거는 또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한동안 그 사망률이 아니라 생존율이 103점 얼마? 뭐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어서 도올에선 100.3. 근데 이게 네. 산수가 틀린 거예요. 분자 분모가 틀린 거죠. 개념이 틀린 건데 물론 네네. 이걸 다른 암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말이 되지만 그럼 갑상선암 걸리면 축복인데요? 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게 그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배웠을 때 저는 이제 파리아폰이니까 되게 오래전에 배웠죠. 그 저희가 졸업하고 레지던트 할 때까지만 해도 갑상선암의 한국 생존율이 70몇 %, 80몇 %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빠른 시간에 엄청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면서 이렇게 좋아진 거고 네. 특히 지금 조기 진단을 안 하는 영국에서는 여전히 그 옛날 우리 생존율이에요. 한 80% 그 정도 돼요. 초반이거나 70, 뭐 이야. 벌써 후반이거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회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걸 과잉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그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그 포인트 비유로 본 건데 의학은 그래요.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고 그 불행을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 90% 사니까 충분히 괜찮은 암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럼요. 저희의 그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제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보자는 논리인 거죠. 그럼요. 네. 나에게는 1 혹은 그럼요. 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 차이가 100%죠. 나면 내가 걸린 100%니까요. 네, 그렇게 좀 아니란 접근은 우리가 좀 음.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이 사실은 증상으로 알기는 좀 어렵죠. 네. 권태훈님께서 질문을 네.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럼 빨리 발견하는 팁이 될까요? 아무래도 초음파를 보는 게 가장 자주 보는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뭐 자주는 아니고 네네. 뭐 건강검진 할 때 보신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증상이 나타났다, 갑상선암이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굉장히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증상이 있긴 있어요 혹시? 목소리가 쉰다던가,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진다던가. 그건 이제 이런 거죠. 그 갑상선암에서 그 증상이 생겼다. 그럼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미 너무 늦었을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 갑상선 크기가 1cm 이하라도 목소리가 잘 쉬는 증상이 나. 네네. 자, 저거는 사실은 위치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네. 암이 이 목소리 신경 근처에 있다면 저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갑상선암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크기보다도 사실은 위치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목소리 내는 신경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 저건 뭐 0.5cm라도 잘 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성대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할 때 이제 크게 고려하시는 것들이 종류, 뭐 크기, 위치,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좀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또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전이요. 돼요. 그 갑상선암은 그 주변에 그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히 유두암 같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병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잘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게 그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한 번 수술에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라도 놓치고 나오지 말자. 그러니까 비록 CT 판독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해도 저희가 의심스럽다면 수술 중에 그걸 조직 검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특히 그 교수님께서 많이 집도하시는 난치성 암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포함된 그 세트 메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초음파를 찍어야 되고 CT를 찍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인데, 만약에 전이가 심각하다 그러면 MRI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시경 검사를 해서 기도나 식도 침범이 있는지 봐야 될 경우가 있고, 검사도 더 훨씬 많이 해요.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무작정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 하는 거고요. 전신 전이가 또 의심된다 그럴 때는 전신 PET 스캔 같은 것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건 이제 맞춤형의 치료로 가기 위해서 맞춤형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고려할 것들이 많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또 성이름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과 이하선암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수술은 하셨는데 이게 별개의 암이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나 봐요. 혹시 이런 경우도 좀 종종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않을까요? 저 수술을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예. 하는데 별개 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이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하선 암도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예후가 안 좋은 암도 있을 수 있어서 저것도 이제 확실하게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다 제거했다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이하선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그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치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야죠. 그 상황이. 그렇군요. 요거 이렇게 각자 접근을 하신다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갑상선암은 재발이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재발률은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아요. 직접 실제로 네. 제 입장에서 보시면 그 통계가 있죠. 옛날 통계가 10년 누적 재발률이 10%씩 상승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년 통계를 보면 30년 동안 환자군을 봤을 때 30% 정도의 환자들이 재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적 재발률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그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데이터보다는 좀 더 재발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좀 더 수술 기법도 좋아졌고 치료 방법도 더 좋아졌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는 아직은 추가로 그러니까 후속으로 나온 건 없어요, 현재는. 네. 그럼 아무래도 좀 재발이 돼서 다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컨트롤이 좀 어려울까요?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데 재발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두 번의 기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재발에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꼭 그 이야기네요. 실망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확실하게 잘 제압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고려할 포인트가 너무 많고 수술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인데 혹시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되게 궁금한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뭐라고 답변 이야기해요? 주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할 수 있는 뭐 좀 그 무언가가 있나요? 라는 저는 그냥 네. 그 보통 그 병원에서 이제 신지로이드라는 갑상 호르몬제가 있다면 그걸 시간에 잘 맞춰 드시라고 그래요. 약을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약을 안 드신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시간에 맞추라는 거는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6시에 꼭 알람 맞춰놓고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눈 뜨자마자 공복에 드시고 드신 다음에 1시간 정도 공복 유지하시라. 흡수가 잘 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일상생활 다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괜히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저기 하나 추가를 하면 약을 먹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재발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수술해놓고 이제 분석을 하죠. 그 조직 검사 결과, 뭐 분자 생물학적 그 결과 이런 걸 다 분석해서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조금 더 기능 항진에다가 걸어놔요 상태를. 그래서 가끔 뭐 어제도 응급실로 저희 환자 한 분 왔다던데 그분이 이제 막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디 가서 검사했더니 기능 항진이다. 빨리 수술한 병원 가라 그래서 응급실로 왔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는 왜 기능 항진을 만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꼭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들고 오면 제가 지금 수술한 지가 벌써 10년 차가 되시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오면 어떡하냐고 한 수 가르쳐 줘야지. 나는 이런 목적으로 기능 항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이 정도를 먹고 있다라고 한 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뭐 다른 과 이야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 하는데 그분들은 정상만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죠. 자, 그래서 약을 잘 먹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레인지가 있어요. 네. 그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그 목표 그 타겟 밸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낮춰요. 또 그런 전문가랑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것도 교수님께서 아까 일상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기억에 남네요, 교수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라는 그 조바심 때문에 네.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 환자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만 믿고 오십시오. 라고.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사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도 결절 엄청 큰 거 있거든요. 예. 3.5cm 정도 되는 거 있어가지고 절제술 요것도 저도 고민 중인데 요런 거 받으신 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고주파 절제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주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단순 결절이라고 하면 고주파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이게 아마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하면은 한 번에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고주파술이라는 거는 절제술이라기보다는 고주파 그 기법인데 사이즈를 줄인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애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를 한다는 것 자체 뭐 양성 결절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 3점 몇 센치면 네. 좀 불편하실 거예요. 네, 뭐 그래서 딱 보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 초음파를 보면 한 반 정도는 혹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점 있다고 그걸 다 짖어야 되나? 그러니까 고주파 절제술도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 그게 암이 아니고 그냥 단순 결절인 게 분명한데 그러면 두고 보지 굳이 고주파 절제술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사님 경우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성분이 뭐가 이렇게 섞여 있대. 물이랑 뭐 약간 그래서 좀 애매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역시 전문가랑 상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갑상선 브로스 채널 종종 보고 맞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글도 쓰십니다. 책 3권도 챙겨보았다고. 근데 책을 쓰시겠다는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좀 쑥스러운데.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제 취미는 그림이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운동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그래서 뭐 책 읽고 뭐 그림 그리고 했는데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이 좀 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제가 책을 썼던 거는 장호진 교수가 사실 다른 대학 나오고요. 그때는 이제 요새는 다른 대학 나오고 의대 오는 게 좀 흔하지만 옛날엔 참 드물었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외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또 이래갖고 또 아까
어릴 때부터 외과 의사가 꿈이라는데 그거 아니었고요. 사실은 다른 거 하다가 왔는데 근데 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늙은 학생이죠. 그래서 얘한테 주는 글을 써서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글을 써서 모았는데 그거가 좀 글이 좀 많이 모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출판을 하려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런 글 말고 당신은 의사니까 의료에 대한 글을 써달라 해갖고 그래서 책을 내고 그 이후에 낸 게 그 외과 의사 비긴즈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네. 그 중간에 했던 책이 판데믹 히스토리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제 그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메르스 사태 때 그 너무 우리가 이제 그 당황하고 이런 걸 보고 썼던 책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4권입니다. 3권이 아니라. 와, 플러스 4권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감동 포인트가 동생분께 어떤 주는 쓰고자 하는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걸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지금. 아니 그거를 그 책을 내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메일로 보낸 거예요. 메일로 보낸 내용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낸 거죠. 이야. 이런 괘씸한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에 읽어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형제 사이가 참 저는 너무 좀 보기 좋기도 하고 감히 그렇습니다. 네. 감동이 오려다가 약간 빵 터졌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두 분의 케미가 너무 멋지시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로콜라 17차님께서 여성분이신가 봐요. 이 안 왜 여성한테 많이 생기는 건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궁금하신가 봐요. 지금 저거는 조금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요. 예.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이 편차가 굉장히 남녀 성비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조사해 보면 네. 한 3.5대 3.5에 4.5대 5.5에서 6.5 정도 그렇게 굉장히 줄고 있어요. 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뭐 남성분들이 좀 약간 병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하니까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검사도 잘 안 하시고 막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네. 지금 굉장히 비슷비슷한 걸로 그래요? 가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그 통계가 다른 통계일 것 같은데요. 난치성암에서는 비슷해요. 그래요. 그 남성이 생겼을 때 좀 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난치성암은 비슷비슷한데요. 여성에서 확실히 많긴 해요. 근데 그 편차는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요. 그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은 하는데 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취약하니까 이건 여성분들 조금 더 잘 예, 검사도 맞습니다.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수술을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외과 레지던트가 된 게 93년도에 됐고요. 네. 97년도부터는 제가 어쨌든 펠로우 스텝이 되고 수술을 했으니까 좀 됐죠. 이야, 너무나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을 수술하시고 하시지만 네네. 제가 어떤 기사에선가 그런 걸 봤거든. 아직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한다 이런 글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수술이건 네. 저는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란 건 없고요. 매번 모든 케이스가 어렵고 매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수술이 어떤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젊은 세대, 저하고 10년 차이 나는데 예. 여기보다 더 젊은 세대 주면은 자기가 수술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빨리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 스승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사자가 호랑이였구나 그때.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하는 법인데 너는 너무 네가 수술 잘하는 걸 자랑하려는 놈같이 수술한다. 그랬는데 나중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가장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네.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수술 진행하고 계신데 네.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 역시 수술이 있는 날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마음이 콩닥거려요. 진짜 아직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진짜 떨리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약간 진정하라고 수술을 하죠. 아니, 원래 약간 좀 소심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환자분 마취할 동안에 저는 리뷰를 계속 다 하고 이걸 어느 정도 남겨야 되고 그걸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렇군요. 항상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맞아요. 쉬운 수술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맞습니다. 항상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저 항상 저는 하느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야, 각 수술 의식처럼. 케이스마다. 예, 그렇죠. 예.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어떤 멋지신 길을 이어가실 텐데 지금도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거는 내가 꼭 좀 광고하고 싶다 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먼저 하시면.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런 말하면 또 그거 써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어떤 강의를 하건 맨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대민 강좌나 이제 환자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자. 예. 내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저희 환우회 카페에서 어떤 분이 다음에 장항석 교수 강아지 이름이 호미일 것이다 이런 말을 호미가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그게 정말 절실한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암은 감기가 아니다 이런 말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발을 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워나가 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네. 네. 또 교수님. 예,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갑상선암 환우들 힘든 그걸 갖다가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네. 주위 분들이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 환우분들 옆에는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병을 잘 이겨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갑상선 암 수술의 대가 분이시자 형제분이시자 너무나 특별하신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귀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에 대해서도 배워봤고 특히나 이제 두 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도 너무 뜻깊었던 것 같은데요. 이 카페랑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브로스 저도 영상 많이 봤는데 다양한 분들도 많이 초대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 이제 다양한 주제로 많이 좋은 영상 올려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명의 라이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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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